자, 우리 그럼 이제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옛날에는 감가상각비 이런 거 내용만 알면 개념만 알면 됐지 계산 같은 거 시키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최근에 문제들을 보면 감가상각비 계산을 다 시켜요. 예.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자, 보시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수익비용 대응을 배웠지만 유형자산을 취득했대요. 예를 들어서 기량치를 취득했더니 4년 동안 쓸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럼 이 기량치를 통해서 내가 벌어들일 수익이 매년 50이라고 할게요. 매년 똑같이. 근데 이 기량치를 살 때 얼마 할까요? 160원 든다고 합시다. 그럼 기량치를 첫 번째 연도에 샀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연도에 기량치를 샀을 때 이걸 다 비용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연도에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되고요. 두 번째 연도부터는 수익만 나오겠죠.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만 나올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량치를 사서 똑같이 4년 동안 또 50씩 돈을 벌고 있는데 샀을 때 바로 비용 처리하게 되면 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이 정확히 대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확히 대응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회장치를 샀을 때 일단 자산으로 잡은 다음에 4년 동안 사용하면서 4년 동안 수익이 일정하게 나온다고 하면 4년 동안 매년 똑같이 비용 처리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비용 처리해야 매년 일정하게 당기순이익이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수익과 비용이 대응돼서.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바로 비용 처리 안 하고 일단 자산을 잡아뒀다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하게 된다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감가상각비. 어렵지 않죠? 그럼 이 감가상각을 왜 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사용하는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익 비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게 내가 자산을 100원 주고 샀는데 4년 동안 그냥 사용한다고 할게요. 4년 동안 똑같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4년 동안 똑같이 비용 처리하기로 했다고 할게요. 그럼 100원 중에서 올해 4년이니까 25원을 써버렸대요. 그럼 25원은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고요. 남아있는 금액 부분이 얼마입니까? 75원만큼이 남아있겠죠? 그럼 올해 유형자산이 이만큼 달아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감가상각비. 이렇게 감가상각비로 자산을 조금씩 비용 처리시키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고요? 감가상각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써서 없어진 것만큼은 비용 처리하고 아직 안 써서 남아있는 건 여전히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남겨뒀죠.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재고자산에서 배웠잖아요.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이 있는데 팔아서 비용 처리된 건 매출원가로 뿌렸고 아직 안 팔려서 비용 처리가 안 된 건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겨놨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이렇게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분하는 행위를 뭐라 그랬습니까? 원가의 배분이요. 원가의 배분. 그럼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쓴 것만큼 비용 처리하고 아직 안 쓴 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남겨두니까 요 감가상각을 해서 자산이 25만 원만큼 비용 처리되고 75원만큼 남았대요. 그럼 이런 감가상각은 뭐겠어요? 자산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쓴 것만큼 비용 처리하는 원가의 배분이겠습니까? 당연히 원가의 배분이에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해서 자산의 장부금액이 바뀌는 건 요건 자산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원가의 배분이다. 그래서 감가상각, 영어로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DEP라고 쓸게요. 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건 원가의 배분이지 자산의 평가는 아니에요. 이거 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나왔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가상각은 원가의 배분 과정이지 자산의 평가가 아니다 나와 있고요.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럼 이게 뭘까요? 요 노란색 라인이. 이게 뭘까요? 자산을 사용하면 기말에 한 번에 자산이 줄까요? 아니면 조금씩 줄까요?
사용하면서 1년 동안 조금씩 줄겠죠. 조금씩 줄지만 편의상 기말에 한 번만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거라고요. 그럼 이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처리도 결산 수정 분계 중에 하나겠죠. 매 순간 발생하고 있지만 기말에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우리 그래서 회계 원리 때 배웠지만 소모품 기억나세요? 소모품? 소모품도 어떻게 돼요? 현금 소모품에다가 쓴 것만큼 나중에 소모품이 없어지면서 소모품 B로 바뀌잖아요. 얘도 똑같다고요. 그럼 여러분 요게 자산을 사용하면서 자산에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요 노란색을 뭐라 그래요? 요 노란색 선을 자산에 유형자산에 북밸류 장부 금액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유형자산에 상각 후 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유형자산 최초 인식 시점에 어떻게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가로 측정한다면서요. 내가 이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낸 돈. 그럼 상각 후 원가는 뭔지 아세요? 풀네임이 감가상각 후 취득 원가를 얘기해요. 감가상각 후 취득 원가. 괜찮을까?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원가의 배분 과정이지 자산의 평가는 아니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유형자산이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 유형자산의 정의를 배웠고요. 그 다음 우리 인식을 배우고 있어요. 장부에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인식 안에 인식 요건이 있었죠. 그 다음 우리 뭐가 있어요?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측정이 있었어요. 그럼 측정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최초 측정, 처음에 구입했을 때 얼마로 측정할 건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 금액이 어떤 금액이 됐습니까? 원가가 됐죠. 낸 돈. 취득 시점에 낸 돈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후속 측정이 있어요. 후속 측정은 별게 아니라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어떤 금액으로 기재할 건지가 후속 측정인데, 후속 측정 중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원가의 배분, 감가상각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요거 배울 거예요. 요거. 그럼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올해 이만큼 써서 달아 없어졌대. 그럼 아직 안 쓴 부분이 75원만큼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가의 배분, 감가상각. 다른 말로 기말의 장부의 유형자산을 얼마로 기록할 건지 할 때 고민하는 첫 번째 사항이 뭐라고요? 감가상각이라고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교재 보시면 핵심 체크 여러분 읽어보시고 수익비용 대응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코멘트에. 핵심 체크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원가의 배분이지 자산의 평가는 아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옛날 우리 시험에는 감가상각의 말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말문제를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계산하는 것도 볼 겁니다. 계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보시면 일단 교재 보시면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에서 감가상각의 단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한 대면 자동차 한 대를 쓴 것만큼 비용 처리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엔 비행기가 날개도 중요하고 몸체도 중요하고 엔진도 중요하고요. 날개, 몸체, 엔진이 각각 사용되는 기간이 달라요.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엔 이 쓴 것만큼 비용 처리하는 감가상각을 할 때 비행기 한 대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개 따로 감가상각, 엔진 따로 감가상각, 몸체 따로 감가상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일부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맞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하면 나눠서 감가상각하면 안 될까요? 많이를 틀린다고요. 별로 안 중요해도 내가 나눠서 감가상각하고 싶으면 나눠서 감가상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중요해요. 일부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별도로 부분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감가상각한다. 또 나머지 부분이 개별적이고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구성되어 있다. 나와 있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중요해도 나눠서 부분별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아도 부분별로 나누어서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감가상각액에 처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하면서 잠깐 볼게요. 우리 그럼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를 보면 X1년 초에
현금 100 나가면서요. 기계장치 100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근데 올해 수익과 대응시켜서 써버린 기계장치 부분이 20원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결산 수정 분계 중에 하나니까 X 1년 말에 감가상각비를 보면 감가상각비 얼마? 20원 나올 거예요. 써서 없어진 부분을 비용 처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반대쪽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대쪽에는 뭐라고 회계 처리할까? 1번 기계장치를 직접 깐다. 2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 몇 년 전 일인데 포스코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기계장치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대요.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근데 현대제철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기계장치가 1000억이었대요. 만약에 이렇게 표기됐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보다 현대제철이 엄청 큰 기업이구나. 기계장치가 와 100배 차이가 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왜냐면 둘 다 기계장치는 뭐 한 1,500억짜리였어요. 둘 다 기계장치는 1,500억짜리인데 포스코는 업력이 오래됐잖아요. 회사가 생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된 금액이 많대요.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된 금액이 1,490억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제철은 포스코에 비하면 업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써서 비용 처리한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이 500밖에 없대요. 그래서 얘는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1,000억인 거고요. 얘는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10억인 거라고요. 그럼 내가 그동안 써서 비용 처리한 금액을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회계 처리할 때 감가상각 할 때마다 기계장치를 직접 까서 밑에 있는 요 금액만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요 금액만 보여주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코보다 현대제철이 훨씬 더 큰 기업이구나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정보 이용자가 필요하는 정보를 다 줄 수 없어.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 취득 원가랑 요 감가상각비가 쌓여있는 금액이랑 붙어있으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거의 다 썼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거 두 개가 거의 다 가까워지면 거의 다 썼다는 거기 때문에 새로 유형자산을 사야 될 수 있어요. 조만간 회사에게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회사 밖으로 돈이 쑥 빠져나가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때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요. 무슨 계정을 쓰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쌓여있는 걸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고요. 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우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처럼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대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해서 자산의 차감으로 기재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 금액을 빼줘야 진짜 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돼요, 여러분. 감가상각 회계 처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문제 보시면 자료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캐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고 BS에 이렇게 표기된다. 요건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밑에 교재 보시면 이번에 감가상각액의 처리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액은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는데 맞아요. 이거 당기순이익에 들어가요. 비용이기 때문에 NI. 근데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릴까요? 봐봐요. 할인해서 기계장치를 사와갖고 뭘 만들어요? 용가리 치킨을 만든다고요. 그럼 용가리 치킨을 만들고 나면 용가리 치킨을 팔렸을 때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얘도 올해 기계장치 돌려서 기계장치를 좀 썼대. 그럼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겠죠. 근데 용가리 치킨을 만들기만 했고 올해는 용가리 치킨이 하나도 안 팔렸대요.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가 나왔다고 기계장치를 썼다고 무조건 비용 처리하면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어디에 넣어주냐면 재고자산에 넣어주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 재고자산이 팔리면 그때 재고자산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가 수익비용 대응될 거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게 요 소리예요. 교재 여기다가 요 정도까지는 좀 써놓으시면 좋겠죠. 맞는 표현이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넘겨보시면 쓸 필요 없겠네요. 넘겨보시면 제가 그림 그려놨죠. 자,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럼 우리 유형 자산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말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말문제 내용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것들이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에서 요즘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말문제가 전통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볼게요.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산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얼마 주고 샀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취득 원가 120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그럼 120원 주고 사면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얼마나 사용할 건지. 이거 한번 사면 몇 년 동안 쓸 건지. 그걸 뭐라 그래요?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 사면 5년 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저도 지금 차가 있는데 리스가 5년짜리인데 지금 3년 지났거든요. 2년 남았어요. 원래 이거 2년 끝나고 나면 어머니 그냥 드리려고 했다고요. 아니 선생님, 어머니 새 차를 사드려야죠. 아니요. 어머니 드리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엄마 줄 때 주더라도 그 한 100만 원 정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서 내용연수까지 다 썼다고 해도 그 내용연수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안녕하면서 푸슉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철이라도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고철 팔면, 내다 팔면 수중하게 되는 돈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잔존가치라고 그래요. 잔존가치. 잔존가치가 뭐라고요?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 자산을 내다 팔아서 수령하게 되는 돈. 그 한 2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자산을 120원에 사서 내용연수 5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얼마만큼을 비용 처리해야 될까요? 5년 동안. 1번 120원. 2번 120원에서 20원을 뺀 100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비용 대응이라 이만큼은 이때 팔 때 수익 나오니까 그때 비용 처리할 거라고요. 그럼 내가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요.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금액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100원만큼을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언제 동안? 내용연수 동안이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만큼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매년 일정하게 비용 처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초반에 많이 비용 처리하고 나중에 조금 비용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감가상각에 글씨 예쁘게 써야죠. 상각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기본 요소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매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인데 감가상각 대상금액의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의 첫 번째 주의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뭡니까? 감가상각 방법이 어떻든 간에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하게 될 감가상각비의 합계는 무조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뭡니까? 감가상각비의 합계예요. 포 내용연수 동안.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인식할 총 감가상각비를 얘기한다. 그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문제 목적으로 보면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쓰더라도 감가상각의 합계 금액은 항상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우리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는 돈이거든요. 아니 그럼 내용연수 종료되는 건 한참 뒤인데 한참 뒤에 내가 이거 팔아서 얼마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추정한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이 잔존가치 때문에 추정치예요.
추정한 금액이라고요. 그럼 이 추정한 금액은 매기말 재평가를 해야 될까요? 재검토를 해야 될까요? 내 추정치가 맞는지. 아니면 한번 추정하고 나면 고치면 안 될까요? 추정치니까 매기말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매기말 재검토해야 되고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요거는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요것 좀 기억할게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두 번째 먼저 볼게요. 두 번째. 여러분 제가 발음도 안 좋고 엉망이지만 제가 미군부대 나고 군 생활을 미군부대 했어요. 그것도 제가 용산에서 했거든요. 제가 보긴 이래도 용산 카투사 출신입니다. 그럼 농담처럼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동기들끼리 지금도 가끔씩 만나면 서울에 이게 아파트가 부족해서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데 용산 미군기지 다 밀어버리고 여기 아파트 지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용산 미군기지가 진짜 커요. 숙대 입구역부터 이촌역까지가 다 용산 미군기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엔 이제 입대하게 되면은 여기 배정받게 되면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자전거가 있어야 돼요. 자전거가 없으면 거기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사무실까지 막 가고 막사까지 가고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제가 이쯤에 살았거든요. 이쯤에 제 사무실은 여기 있었는데 사우스포스트 벙커라는 데 있었는데 잠은 여기서 잤어요. 근데 여기 길을 건너면 엄청 구리구리한 동네가 있었다고요. 길을 건너면 나와서 길을 건너면 저희가 외출이 가능하니까 길을 건너면 이제 퇴근하고 나서 밤에 길 건너서 여기서 PC방 가서 스타하고 4대4 스타하고 그 다음에 뭐 프렌즈 치킨이라고 치킨집 있었다고요. 치킨 먹고 그랬어요. 동네가 아주 구질구질했다고요. 미군부대 앞이니까 막 그 부대찌개 이런 거 팔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대하고 한 5년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만나던 분이 오빠 요즘 동네가 진짜 핫한 동네가 있는데 구경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동네로 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여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길 왜 오냐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빠 미군부대 앞인데 여기 완전 다 쓰러져 가는 동네인데 여길 왜 오냐고 했더니 와 여기가 경리단길이었어. 경리단길. 경리단길이 지금은 다시 또 죽었지만 그때 엄청났거든요. 와 가봤더니 제가 아는 그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사람 엄청 많고 건물들도 막 멋있었더라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가던 PC방 건물이 있었어요. PC방 건물 초입에. 근데 이게 하이네켄 그 맥주 펍이 들어왔다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자 이런 경우야.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 동네가 핫해지면서 토지 가치가 상승했대. 그럼 건물의 잔존 가치는 상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땅값만 오른 거지 토지의 잔존 가치랑은 영향이 없어요. 연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2번 읽어보시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 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 잔존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생님, 건물값도 오르잖아요. 그건 건물의 공정 가치가 변동하는 거지 건물의 잔존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좋아, 봤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쭉 내려가겠죠. 쭉. 그래서 지금 장부 금액이 한 10원쯤이야. 근데 이걸 내다 팔면 50원 받을 수 있대 지금.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 같은 강사한테는 유형자산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해커스 금융에서는 제가 저희 이게 규정상 흰 옷만 입지만 와이셔츠만 입어야 되지만 해커스 공무원이나 해커스 경영 같은 데서는 제가 옷 좀 비싼 거 입고 다니거든요. 일부러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옷 입고 갔더니 여학생이 그러는 어머 선생님 어떻게 이런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그게 그 방탄소년단 진인가가 어저께 입고 나온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래? 좀 닮았니? 그랬더니 엄청 속소를 날리더라고요. 그럼 봐봐. 제가 그 이후에 많이 입었거든요. 같이 엄청 떨어졌다고요. 그분도 많이 입었겠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옷을 내다 판대. 비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잔존 가치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가능해 안 해? 된다니까요. 다만 이 경우에는 더 이상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내다 팔면 돈이 이만큼 나온다는데.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잔존 가치가 큰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중단합니다. 그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언제까지? 잔존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다시 내려갈 때까지. 요 파트는 요 문구는 어디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무형자산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무형자산 실체가 없잖아.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더라도 장부 금액보다
잔존 가치가 크다면 무형자산은 그 경우도 무형자산은 허용합니다. 읽어보셔야 돼. 최근에 이런 것들도 말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말 문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잘 안 읽어보신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체크하는 분들은 꼭 체크하고 이 부분을 기억해야지 뒤에 있는 교재 확인 문제, 말 문제를 또 집중해서 보시면 미래에 또 문제 유형 어려워지는 게 대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말 문제 같은 건 제가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나와요 하는 것들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내용 연수요. 이제 그럼 내용 연수를 보시면 감가상각은 여러분 언제부터 할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때가 있고 사용 가능한 시점이 있고 사용한 시점이 있는데 언제부터 감가상각을 할까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을 한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내용 연수라는 건 여러분 반드시 기간만 얘기할까요? 기계장치 중에 이런 거 많아요. 1000개를 생산할 수 있대. 1000개 생산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맛이 가서 생산이 정상적으로 안 된대. 이런 것도 많다고요. 그럼 이런 거는 얼마나 오래 갖고 있던지 간에 1000개를 생산할 때까지는 괜찮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용 연수를 꼭 시간이 아니라 생산량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 연수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좀 기억할게요. 그래서 시간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박스 보시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나와 있고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 보시면 내용에서는 실제로 법적인 사용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사용기간이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이거 10년 쓸 수 있대. 아 근데 이거 써보니까 어차피 5년 이후부터 이걸로 돈을 못 벌 것 같대. 그럼 내용에서는 법적인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할까요? 경제적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할까요? 당연히 둘 중에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겠죠. 먼저 보시면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내용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황에서 경제적 내용에서보다 짧을 수 있다.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핵심 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내용에서도 여러분 추정치일까요? 아닐까요? 추정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추정치죠. 내가 5년 쓸 줄 알았는데 3년 쓸 수도 있고 5년 쓸 줄 알았는데 7년 쓸 수도 있는 걸요. 추정치기 때문에 얘도 매기말 재검토해줘야 돼요. 좋아요. 그 얘기 나와 있습니다.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줄 치시고 세 번째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이 있는데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균등상각법, 정액법이라고 해서요. 매년 일정하게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체감잔액법, 이 안에는 연수합계법, 총률법, 이중체감법이 있는데 얘네들은 초반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오고 뒤에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적게 나오는 애들이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뭡니까?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따라 결정해요.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쓰는 만큼 비용 처리한다고요. 그리고 이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한번 정하면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돼요. 여기까지. 네, 봤습니다. 밑에 보시면 균등상각법은 매기 일정한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체감잔액법은 초반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온다. 뒤로 갈수록 적어진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 뒤로 갈수록 적어져요? 균등상각법을 쓰던 체감잔액법을 쓰던 감가상각해야 되는 금액은 똑같아요. 전체 합계액은 똑같아요. 초반에 많이 하면 나중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와 있고요. 이건 코멘트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 체크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되는 감가상각액은 다르지만 내용을 동안 인식하게 될 총 감가상각액은 동일하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감가상각 방법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가상각 방법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따라 결정하거든요. 그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라는 게 내가 이걸로 미래에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소비하고 있다는 게 추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 감가상각 방법도 추정치기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이 옳은지 아른지는 매기말 재검토해봐야 돼요. 세 개가 다 매기말 이게 적당한지를 적절한지를
재검토해 보셔야 돼. 나와 있죠. 좋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보시면 뒤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할까요? 써볼까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대. 유형자산은 이 경우에도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무형자산 가서 또 얘기할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보면 어때요? 총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나 체감잔액법이나 똑같지만 초반에는 체감잔액법이 감가상각이 더 많이 나오고 후반에는 정액법이 감가상각비가 더 많이 나온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뭐 해주셔야 돼?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교재 보시면 그 옆에 페이지에 감가상각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험 목적상 정액법, 연수합계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모르셔도 돼. 정액법, 연수합계법, 정률법, 이중체감법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옛날엔 몰라도 됐는데 요즘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걸 볼 건데 교재에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의 내용들이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밑에 보시면 핵심 체크 있잖아요. 핵심 체크 1, 2번 이거 안 읽어보셔도 돼요. 응? 이거 안 읽어보셔도 돼. 우리 시험 목적상 안 읽어보셔도 돼. 자 그럼 우리 계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보고 계산만 해볼게요. 계산만. 말 문제 정리할 건 끝냈고 자 계산만 할 수 있습니다. 나 봐요. 지금 주토리는 X1년 초에 기량치를 2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사용을 개시하였다. 토리의 보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내용에서 3년 잔존가치 20만 원이고 생산량 비례법은 안 할 거니까 이거 무시하시고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번 해보죠. 정액법이요. 내가 X1년 초에 200만 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X1년도에 서서 비용 처리하는 금액만큼 감가상각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요.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 왜? 왜냐면 나는 이만큼만 비용 처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정액법은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연수로 나눠줍니다. 앞장에 식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60 나오게 되겠죠? 그럼 유형자산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면서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유형자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뭐가? 장부금액이. 그래서 X1년 말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가 돼요? 1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 거예요. 봐봐요. 이걸 왜 회계처리 해야 되나? X1년 말 회계처리 보면 감가상각비 6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나오게 되고요.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 유형자산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200만 원인데 감가상각비가 쌓여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 나오면서 창부금액이 140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고요. 최근에 우리 요거 모양도 좀 아셔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정액법은 뭐해? 그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또 얼마 나와요? 60 나올 거예요. 그럼 X 2년 말에도 유형회처를 한 번 더 하겠지. 그럼 이게 얼마로 바뀌겠어요? 이게 120으로 바뀌니까 요게 80으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상으로 당연하죠. 얘에서 예매줄이니까 80 나올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돼? 감가상각비가 또 60 나올 거니까 장부금액 얼마나 돼요? 20만 원 되죠? 장부금액이 왜 20만 원입니까? 3년까지 오게 되면 잔존가치가 20이니까 내용연수가 종료하면 잔존가치까지 와야 되거든요.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정액법 봤고요. 정액법은 이렇게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래? 균등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뭐 해볼 거냐면 연수합계법 해볼 거예요. 연수합계법도 문제를 내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감가상각 방법이죠. 실무에서 쓸 일이 거의 없는데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방법이에요.
연수합계법. 자, 보시죠. 연수합계법부터는 체감상각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매년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봐봐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왜 연수합계법이냐면 감가상각비 이렇게 계산해. 취득원가가 200만 원 있고요. 잔존가치가 20만 원 있어요. 그럼 감가상각 대상금액 180만 원이죠. 왜 연수합계법이냐면 내용연수가 3년이면 연수대로 다 더하는 거야. 첫 번째 연도에는 분자에 3을 써줘요. 두 번째 연도는 어떻게 줄까? 두 번째 연도에는 6분의 2를 써줘요. 이거 다 더하면 6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연도에는 6분의 좁나? 마지막 세 번째 연도에는 6분의 1을 써줘요. 그럼 분모는 다 연수합계로 똑같은데 첫 번째 연도부터 마지막 연도까지 가장 큰 연도부터 순서대로 써주니까 첫 번째 연도가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점점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겠죠. 이런 걸 연수합계법이라고 해요. 만약에 내용연수가 4년이면 어떻게 돼?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1부터 4까지 다 더하면 10입니다. 첫 번째 연도에는 4, 두 번째 연도에는 3, 세 번째 연도에는 2 이렇게 하는 걸 연수합계법이라고 해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180을 6분의 3으로 계산하면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 얼마 나옵니까? 90 나오죠. 110 나오고, 두 번째 연도에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거에다가 6분의 2 곱하면 되니까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60 나와요. 그럼 장부금액이 얼마가 돼? 50 되겠죠. 마지막에는 요거에다가 6분의 1 곱하면 되니까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30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20. 이렇게. 연수합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앞장에 있는 식을 잠깐 보면 이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고정, 요것도 고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체감잔액법부터는 감가상각비가 매년 줄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해서 감가상각비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매년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연수합계법은 이게 고정이라고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매년 줄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정률법이나 이중창합법은 이거 상각률은 고정이야. 곱해지는 숫자는 고정이고 이게 바뀐다고요. 그럼 정률법이랑 이중창합법이랑 논리가 똑같으니까 우리 이중창합법으로 한번 해보죠. 요 사례를. 네. 이중창합법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중창합법 식을 보면 취득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이중창합법이나 정률법은. 그럼 X 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보면 취득원가가 200만 원이고 X 1년 초에 유형자산을 취득했는데 X 1년 초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여기다 상각률을 곱하면 되는데 이중창합법은 정액법은 내용연수를 나눠주잖아요. 이중창합법은 그 위에 2를 곱해요. 그래서 이중창합법이에요. 근데 이거 숫자가 반올림이 안 되니까 교재 보시면 0.667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1, 3, 3, 4, 0, 0, 0 나와요. 괜찮을까? 봐봐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1, 3, 3, 4, 0, 0, 0 나오니까 X 1년 말에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얼마가 돼요? 6, 6, 6, 0, 0, 0 돼요. X 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해? 정률법이나 이중창합법은 취득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고요. 그럼 얘 취득원가는 200만 원이고 X 2년 초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겠어요? 얘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취득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그게 뭐가 돼? 재무상태표 모양 봐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그게 뭐였어요? 창부금액이지. 취득원가는 고정인데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빼주면 이게 뭐겠어요? 기초 장부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정률법이나 이중창합법은 취득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의 상각률을 곱한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매년 감가상각 할 때마다 상각되니까 기초 장부금액이 점점 줄겠죠. 점점 장부금액이 줄니까 똑같은 상각률을 곱해도 상각비가
줄 거 아닙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다시 3분의 2, 0.667 반올림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44, 2 나와요. 그럼 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 444, 2 나오니까 장부 금액이 얼마 나와요? 221. 이거 사실 좀 아셔야 돼.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럼 마지막 연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연도 좀 이상해. 마지막 연도는 21778에다가 3분의 1을 곱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계산기 갖고 쳐보세요. 21778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그 감가상각비랑 얘랑 빼면 그게 20만 원보다 금액이 낮아져요. 하지만 정률법이나 이중창합법도 내용 연수 동안 인식하게 될 감가상각비의 합계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다 하고 나면 내용에서 종료 시점에는 정률법을 쓰던 이중차감법을 쓰던 연수합계법을 쓰던 정액법을 쓰던 잔존가치만큼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마지막 연도는 사실 이런 방법으로는 얘를 맞출 수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연도는 이렇게 임의로 조정을 합니다. 해답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 시험은 보통 요거 나오면 두 번째 용도까지만 물어보지 마지막 용도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연습하는 건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비의 말 문제를 받고 계산을 봤는데 예제 1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아유 이번 시간 길었네요. 여기까지 해서 감가상각비의 계산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 와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